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 교류의 표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식값, 두 번째 평균값, 세 번째 실효값,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식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파형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뭐였죠? FBI라고 그랬어요. 자개 내에 도체가 운동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이러한 기전력을 유도기전력이다 라고 얘기했죠? 같은 말로는 유기기전력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자, 유도기전력 E는 VBL 사인 세타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 함수 앞에 나와 있는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파형의 최대값이다. 요즘에는 요 대자 밑에 시옷 받침 들어가지죠? 예, 이게 좀 기분 좀, 예. 실효값도 실효값 이렇게 들어가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 효자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효값 하다 보니까 시옷 받침이 추가로 들어가졌어요. 자, 좀 약간 낯선 부분이긴 한데 봐드리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최대값이다. 이 파형의 피크값, 최대값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속도 오메가라는 것은 초당 회전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우리가 한 주기에 대해서 각도를 따지게 되면 2파이 레디안이었었고, 그리고 주기의 역수가 바로 뭐였다? 주파수였다. 해서 이렇게 시간의 함수를 주파수의 함수로 바꾸면 각주파수다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각속도에서 세타각은 오메가 t가 되나요? 맞죠? 그리고 오메가는 얼마요?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ft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한 유도기전력에서 VBL 대신에 최대값을 나타나게 되는 E의 맥시멈, EM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면각 세타각 대신에 오메가 t 또는 2파이 ft로 변형해서 공식을 만들게 되면 파형의 순식값이다 라고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극 발전기가 그림이 있어요. 이극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1회전에서 만들어지는 파형이 이와 같다. 정형파 파형과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 파형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었을 때 0도부터 시작하는 기준 파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준 파형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도체 1번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체 1번을 앞으로 우리가 레퍼런스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레퍼런스는 기준을 잡는다, 참고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시작되는 이런 파형들을 우린 앞으로 뭐라고 할 것이냐? 뭐예요? 페이즈. 우리나라 한자로 하면 상이 되는 거예요. 자, 상이다, 페이지다 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되는 모양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탈 같은 거 찍어내는 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형판이라고 하는 형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상판. 그래서 상자가 들어가지게 되면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자? 페이지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는 이 시작하는 파형에 대한 각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하는 페이지를 앞으로 레퍼런스 페이지다 라고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체 1을 레퍼런스화 시켰을 때 도체 2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도체 2는 알파 각만큼 뒤쳐져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알파 각도만큼 돌아와야지만 레퍼런스 자리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줘야지만 정형파 사이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알파만큼 늦어진 상태에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전에도 파형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체 3는 어떻습니까? 얘는 베타각만큼 앞으로 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 자, 먼저 레퍼런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근데 도체 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도체 2는 파랑 색깔 파형으로서 알파각만큼 늦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우리가 지각할 지자예요. 늦어진다. 그래서 페이지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은 레그 페이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레그 페이지다. 자, 그럼 도체 3번은 어떻게 돼요? 베타각만큼 앞으로 나갔죠? 그럼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상파다. 또는 영어로 하면은 리드 페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오메가 t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각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알파각 하게 되면 알파각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플러스 베타각이다 라고 앞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하는 파형을 제가 레퍼런스 페이지, 방금 얘기했던 거였죠? 레퍼런스 페이지, 늦어지게 되면 레그 페이지, 앞서 나가게 되면 리드 페이지다 라고 얘기하고, 레그가 되면 마이너스 각도, 리드가 되면 플러스 각도, 이렇게 구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앞에 있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파형을 표현할 때 30도 각도일 때 이 순간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2m의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 t라는 건 각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30도를 대입하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값의 반값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90도를 대입하게 되면 파형의 피크치,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식값 공식에서 오메가 t 대신에 각도 90도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사인 90도는 1이니까 2m 전압의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대입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함수를 뭐라고 하자? 순식값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인 90도를 대입하다 보니까 얘가 1이 돼서 이 앞에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인 앞에 있는 상수, 숫자를 우리는 최대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파형을 우리가 정지 벡터도로 바꾸는 기법을 페이저법이다 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웨이브로 그려진 파형을 뭐라고 표현했다? 페이지다. 그럼 이 페이지를 수학적 벡터도로 해석하는 기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페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저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페이저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아요. 자, 전압의 크기와 각도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레퍼런스 페이지는 각도가 0도죠? 그러니까 전압 각도 0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상파,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각이 되면 전압 각도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각도에 대한 개념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복소, 이제 벡터를 표시할 때는 복소 평면을 제시할 거예요. 실수축과 허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각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발 모양보다 알아요. 자, 각도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의 역방향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진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마이너스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플러스 각도로 표현해서 위쪽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페이저법에 대한 목차가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에 대한 정형파 파형을 정지 벡터로 바꿀 수 있는 기법을 우리는 페이저법이다. 이렇게만 참고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에버리지 밸류. 자, 에버리지 밸류라는 말보다는 민 밸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 민 하게 되면 평균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평균은 뭐냐? 평균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류를 alternating current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C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AC를 DC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컨버터라고 해요. 컨버터. 그리고 반대로 DC를 direct current, DC를 alternating current, 교류로 바꾸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꾼 값을 우리 무슨 값이라고 하죠? 평균값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교류 파형이 직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뿅망치 갖다 통통통통 치면 평탄화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크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 물론 컨버터 자체에 대한 손실은 있겠죠. 근데 컨버터에 대한 손실이 없이 이상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에너지 크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면적을 채워서 직류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평균이라는 거는 면적을 의미해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정형파 교류의 한 주기를 적분하게 되면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0이 되므로 반주기를 적분하여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적에서는 여기가 주기죠. 수학에서는 여기가 주기지만 우리 학술적인 주기, 전기를 공부할 때 학술적인 주기는 반주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파형을 순식값으로 나타나게 되면 전류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표현했었어요. 물론 오메가 t와 같은 글자가 뭡니까? 세타각이다. 그래서 im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평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여기에 있는 전류값을 시간에 대해서 인티그랄, 적분하는 거예요. 자, 적분이란 말은 뭡니까? 잘게 쪼개져 있는 거를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선을 잘게 더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면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말하는 주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렇죠. 2분의 t, 파이 레디안.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이 구간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 그게 바로 적분이다. 그럼 여기는 면적에다가 여기까지 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뭐예요? 이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을 구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시험을 보시다 보면 자, 여기에는 원론적인 식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평균값에 대한 공식이 뭐냐? 그러면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기까지요. 그리고 그 주기를 나눠주게 되면 바로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분하시면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자, 저희가 뭐 수학을 배우러 여기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죠. 할 게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를 넣고 쭉쭉쭉쭉 적분을 실시한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얼마가 돼요? 파이분의 2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요 부분과 결과 공식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 적분 과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공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울 것이냐? 그 부분이 바로 스킬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어디까지로 나눈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 시간이라는 건 이 파일 레디 아닙니까? 파일 레디 아닙니까? 파일 레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최대값을 뭐로 나눠라? 반주기 파이로 나눠라. 근데 실제로는 이런 파형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런 증명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차 실기 때라든가 현장에 나가서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하자? 정의식을 기억하시고 이 정의식의 연산의 결과값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이러한 파형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I하고 T 있잖아요. 예. 고개도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I of t. 자, 요거는 이제 대문자 i라고 쓰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전류예요. 우리가 10A다. 그러면 이렇게 10A로 변하지 않는 전류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근데 우리가 소문자를 쓴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변화하는 축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타와 같은 오메가 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의한 함수가 되면 I of t라고 쓰게 되고 각도가 바뀌는 축이 되면 I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는 시간의 함수예요. 그렇죠?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t는 생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I는 전류를 말씀하시죠. 네, I는 전류를 말합니다. 전류인데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류.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average value, 전류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최대값을 파이로 나눠서 2배를 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 나누기 3.14를 하게 되면 소정의 상수가 나오겠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37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전류의 최대값이 100A예요. 전류의 최대값이 100A다. 그럼 평균값은 얼마냐? 얼마가 되는 겁니까? 63.7A다.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실전 문제는 실전 내용은 문제집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effective value, 실효값이 나와 있어요. 자, 실효값은 뭐냐? 한번 개요를 살펴볼게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얘기할 때는 어느 값을 특정하여 말할 수가 없다. 계속 바뀌니까 전압이 얼마야? 전류가 얼마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교류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대표값으로 실효값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효하게 쓰는 값, 실제 유효하게 쓰는 값을 앞으로 뭐라고 하자? 실효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류가 220V예요. 교류가 380V예요. 다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는 값을 다 실효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을 보셔야 되겠죠. 두 저항에서 같은 저항이에요. 두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같았을 때 그 직류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실효값이라고 정의하자. 말이 어렵습니다. 자, 기준은 여기에요. 기준. 교류회로입니다. 자, 여기다가 꼬마 전구 하나 달아놓을게요. 전구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아주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열량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칼로리. 열량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저항, 동일한 전구에다가 같은 전구예요. 같은 전구에다가 이번에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 바이어스를 꽂을게요. 직류 전원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스위치를 인가를 해서 전압의 크기를 0부터 서서히 상승시키다 보면은 이 전구에서 받아진 열량도 증가하지겠죠. 자, 그랬었을 때 두 열량이 같았을 때, 자, 두 열량이 같았을 때 전류나 전압을 읽어드리게 되면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실효값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단순히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무슨 값이에요? 평균값이다. 단순히 컨버터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이 값을 뭐라고 하자? 평균값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 동일한 부하, 동일한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전구에서 발생되는 열량이 같았었을 때의 직류 성분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하자? 실효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효값도 교류를 직류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열량을 기준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효값은 열과 관련된 어떠한 상수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교류 파형과 직류 파형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력에 대한 개념이 뭐였죠? 저희가 진행했었죠? 전력 파워라는 거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켰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 퍼 세크가 이하 뭐다? 와트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렇다면 전력량은 어떻게 돼요? 자, 전력량 W라는 거는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되고 시간은 세크가 되는데 와트 세크를 곱해주게 되면 에너지 단위인 줄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1줄은 몇 칼로리라고 그랬어요? 0.24 칼로리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발열량 H는 0.24 PT다. 해서 칼로리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력에 대한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또는 I 자승 R 또는 R분의 V 자승이라는 공식을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 뭐냐? I 자승 R이에요. 그래서 발열량에 대한 공식이 뭐가 되는 것이다? 0.24 I 자승 R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T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전력 곱하기 시간.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요게 전력이고 여기가 사용했던 시간이에요. 그럼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을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면적을 구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럼 면적을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적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직류 성분은 어때요? 직류 성분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냥 곱하기에 대한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에 따라 파형이 바뀌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적분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직류 성분에 의한 발열량을 구하게 되면 0.24 I 자승 R에다가 여기까지 대한 시간, 주기 시간을 곱하면 바로 열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교류는 그냥 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된다? 미소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지만 면적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두 개 공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실효값 개념은 뭐였습니까? 교류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직류에서 발생한 열량이 같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두 개 공식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0.24끼리 서로 지워지나요? 그 다음에 R끼리 서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좌항에는 I 자승 T만 남게 될 것이고 우항에는 인티그랄 I 자승 DT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실효값이 바로 뭐다? 교류를 직류로 바꿨는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열량을 기준으로 교류 회로에서 발생한 열량과 직류 회로에서 발생한 열량을 맞춰줬을 때 두 개가 맞춰줬을 때 직류 회로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실효값이다 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기 시간을 넘겨주게 되면 t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곱을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채우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기 위해서 앞으로 루트 민스 스퀘어라는 문자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딱 공식 보세요. 뭐가 있어요? 루트. 그리고 전류를 적분해라.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을 구할 때 주기까지 면적을 구했는데 주기 시간 나누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균값이다. 그래서 평균, 민스다. 근데 여기에 제곱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다? 스퀘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민스 스퀘어, RMS라는 거는 전류의 시료값 공식을 이렇게 외워라. 루트를 채워라. 그리고 평균값을 말할 때 어떻게 해라?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죠. 어디까지 면적을 구해라? 주기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기까지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을 말하는 것이다. 민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퀘어. 여기 함수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료값에 대한 공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RMS라는 건 공식을 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동영상 강의만 별도로 촬영을 하게 되면요, 요거 증명을 다 해요. 예, 다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를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평균값, 전류의 시료값을 구해봤더니 결과값이 뭐가 만들어진다?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인데 루트 2분의 1을 0.707이다 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많은 도서에서 이런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고율과 파형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자율증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필터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상수예요. 필터를 설계할 때.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떠한 단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 자율증을 처음 공부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대한 개념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파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고율과 파형율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요. 자, 파고율은 뭐냐?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파형율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외울 것이냐? 최실평 이렇게 외우면 돼요. 최실평. 그래서 위에 뭐예요? 시료값분의 최대값 하면 파고율. 자,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그러니까 시료값과 파형의 피크치를 분석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평균값은 무슨 값이었어요?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 컨버터를 이용해서 교류를 뭐로 바꾼가? 직류로 바꾼가? 그럼 직류 파형이 얼마만큼 잘 정류가 잘 됐냐를 나타내는 팩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파형의 형태를 잘 갖췄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인데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형률은 뭐다? 평균값분의 시료값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형파에 대해서 한번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해보자. 자, 파고율이 뭐였다고요? 최실평에서 위에 있는 거, 높을 고자. 그러니까 최실,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전류의 시료값 어떻게 구했었어요?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최대값이라는 거는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 지워지고 번분수 올려주게 되면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형파 파형의 파고율은 1.414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파형률은요.
자, 실효값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루트 2분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교류파형의 평균값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래서 연산해주게 되니까 얼마가 만들어진다? 1.11이 만들어진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럼 파고율은 1.44라고 외우면 되나요? 예,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전류가 흘러요. 자, 전류가 흘러가는데 교류 전류예요. 그럼 저희가 전류를 측정하는 메타기를 우리가 클램프 메타라고 합니다. 클램프 메타.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딱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인지가 되는 게 뭐예요? 교류 성분이죠. 그렇다면 이 교류 성분을 뭐로 바꿔줘요? 직류 성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터와 평활 회로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그럼 이게 무슨 값이다? 평균값이다. 그쵸? 그렇다면 이 평균값에다가 파형을만 곱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효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류의 파형률은 얼마예요? 1.11.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읽어드려서 우리가 컨버터를 이용해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여기 나온 값이 얼마를 곱해라? 1.11을 곱하면 실효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디게이터, 표시기에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형을 분석할 때 쓰는 팩타가 파고율, 파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용비는 되게 많은데요. 말하면 수업이 안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류를 표시하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었는데요. 뭐 평균값도 있었고 실효값도 있었는데 꼭 교류에 대해서만 시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구형파. 구자니까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자로 이구자예요. 이구자. 그러니까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형파, 삼각파, 그 다음에 재형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실효값 구한다기보다는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암기하는 방법. 자, 봐보세요. 구형파의 최대값이 바로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곧 실효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형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삼각파의 실효값은요, 루트 3분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 규칙을 보니까 어떻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분자 자리에 다 뭐가 있어요?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분모 자리에 뭐가 있어요? 루트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희가 파형을 배울 때 직류 배우고 교류 배우고 외형파 배우고 이 순서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 재형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고 해서 실효값 어떻게 외워라? 루트 1, 2, 3으로 외우시면 나이스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균값인데요. 평균값은 뭘 나타내는 거였어요? 파형의 면적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자 보니까 이 평균값 자체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자체가 평균값이 되는 게 바로 구형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형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니까 구형파는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다 어때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삼각파 보세요. 이 삼각파는 구형파랑 비교했었을 때 이 면적값이 딱 반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최대값을 2로 나눈 게 삼각파의 평균값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형파의 평균값 어떻게 외웠었어요? 최대값을 어디까지 나눠라?
반주기 파이까지 나눠라. 그리고 이런 파형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럼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실효값 어떻게 외운다고요? 최 하고 루트 1, 2, 3으로 나눈 값이다. 그 다음에 구형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삼각파는 구형파의 반값이 될 것이고 정형파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2개만큼 있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형이 반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만 넘어가는 거예요. 반만. 그럼 면적도 역시 얼마가 돼요? 면적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파에서 반파로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는 전파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2분의 1배만 곱하게 되면 반파에 대한 평균값이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2분의 최대값. 나누니까 파이분의 최대값. 2로 나누니까 4분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실효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실효값을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R, M, S다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M은 뭡니까? 민스.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 근데 뭐가 들어가 있다? 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값에 대한 개념에서 전파와 반파에 대한 관계가 면적이 반이었다는 얘기는 실효값에 대해서 전파와 반파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루트 2분의 1값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은 루트 2분의 최대값. 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 2분의 최대값.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6분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의 구조 아시겠습니까? 예. 제형파는 그냥 깍두기처럼 집어넣어 주세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런 파형이. 그러면 요 세부적으로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최대값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100% 정답이 들어가집니다. 뭐 평균값을 물어봤건 실효값을 물어봤건 다 보지 마시고 최대값에다 그냥 3분의 2만 딱 곱해주게 되면 기존 기출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잘린 파형이 나와요. 이렇게 잘린 파형. 그럼 요건 제형파가 아니죠.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파형이거든요. 요런 파형도 그냥 제형파라고 우겨서 최대값에 3분의 2만 곱하면 정답이다.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단기 합격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과적으로 합격하시기 위한 조건. 잘 버리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쳐내는 기법이 바로 단기 합격의 비법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시간만 들면 할 수 있죠. 예. 회로 말고 다른 데서 다 적용되는 말씀이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이 다 통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문제 보는 거잖아요. 기출문제 봐서 불필요한 것들 빨리 쳐내고 알파가 뭐냐.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집 피울 수는 있어요. 그럼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 발전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파고율과 파형율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선 파고율. 전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고려하지 않고 전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까 파고율이 뭐였어요? 최실평에서 최실이었죠. 그러면 정형파에 대한 파고율은 정형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입니다. 자, 다시 실효값을 잘 보시면 앞에 보세요. 실효값의 전파가 됐건 반파가 됐건 실효값의 분자 자리는 다 뭐가 있어요? 죄에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분자.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는 다 최대값. 다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고율이라는 건 실효값분의 최대값인데 실효값의 분자는 전부 다 최대값이다. 그럼 최대값끼리 지워지게 되면 실효값의 분모에 있는 게 바로 정답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저희가 이런 패턴을 잡아줬을 때 실효값 보니까 어떻게 외웠다? 최대값의 루트 1, 2, 3이었죠? 1, 2, 3이 그대로 파고율 값이 되는 거예요. 루트 1은 1이 되니까 1, 루트 2, 루트 3 이건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자, 근데 파형률을 외우셔야 돼요. 그냥 파형률은 외우십시오. 파형률은 어떤 구조예요? 요거 하지 마시고 요건 하지 마시고요. 어떤 구조입니까? 1, 1.11, 1.155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자, 여기는 자료에 없으니까요. 요거만 이제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에 있던 걸 제가 추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EM의 sin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0도부터 시작하는 파형이고 이런 파형을 우리 뭐라고 했다? 레퍼런스 페이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파형이 알파각만큼 늦어지게 되면 무슨 파다? 지상파다. 알파각만큼 늦어지면 지상파다라고 표현했고 지상파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0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앞서 나가게 되면 나아갈 진짜를 써서 지상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상파에 대한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 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레그, 리드, 지상, 진상 이런 말을 썼고요. 자, 우리가 실효값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뭐였다? 루트, 밍스, 스퀘어 공식을 쓰는데 정형파에 대한 실효값은 얼마였다? 루트 2분의 최대값이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없고요. 자, 평균값은 어떻게 구했다? 여기 좀 자리가 조금 빗나갔네요. 자, 전류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최대값을 반주기로 나눠서 곱하기 2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2 나누기 3.14면 얼마 된다? 0.637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효값이라는 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 된다. 그러면 여기 최대값에다가 이거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637 곱하기 루트 2를 취하게 되면 0.9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실효값 전류가 10A입니다. 평균값 전류 얼마예요? 9A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학술은 학술이고 메모해요. 예,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없어가지고 예. 조금만 시간 주시죠. 예. 찍을까? 사진으로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제가 모아서 정리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표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 아까 제형파는 제가 깍두기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죠. 핵심은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입니다. 이거를 이미지로 외우시는 거예요. 이미지로. 딱 영상을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딱 이미지로 외우세요. 그래서 실효값을 외우실 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외워라? 최. 그리고 루트 1, 2, 3. 맞죠? 그 다음 순서. 평균값 구할 때 구형파의 평균값은 그대로 최대값이다. 근데 삼각파는 면적이 반이다. 그리고 정형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을 반주로 나눠서 곱하기 2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형이 전파가 아니라 반만 넘어가지게 되면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2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실효값에 대해서 전파와 반파는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나눈 값이 바로 실효값 반파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고율과 파형률, 전파에 대해서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파고율은 실효값의 분모 자리가 전부 다 파고율이다. 요게 다 파고율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쵸? 근데 전파에 대해선 1, 루트 2, 루트 3을 기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파형률은 조금 그냥 외워주십시오. 1, 1.11, 1.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론 설명이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